50년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아직도 뭐 기자 생활 이어가고 계시고요. 그 본인의 기자 생활 50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 저는 주로 이 거짓말과 싸워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킬러라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주의자보다는 사실을 추구하는 면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자니까. 그래서 저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면은 그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도 저절로 나온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자. 그 사실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과 진실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기자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자를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임무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훌륭한 기자라는 평가도 받으시고 또 다른 쪽 반대편 진영으로부터는 너무 보수적인 언론인이다. 네. 그런 평가도 받으시잖아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연하죠.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면 반드시 양쪽으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든지 붙어서만 칭찬을 받으면은 그 기자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가 한때는 우경화되고 한때는 좌경화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중앙선을 거리 갔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가 갑자기 90년대부터 왼쪽으로 가니까 나는 중앙에 있는데 자꾸 나를 보고 거꾸라고 그러더라고. 오른쪽이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의 공정한 보도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년 동안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의 언론, 요즘의 후배 기자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이 들지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의 영향력이 지난 10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입니다. 언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화를 하고, 언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언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건국하고 민주화 이걸 다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일간 신문사 대표 출신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 건국 대통령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6.25 때 언론 검열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계 역사상 전쟁 중에도 마음대로 언론이 군대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도록 허용한 대통령.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탄압받은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적 탄압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점에서 우리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언론사 기자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자라는 직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 3만 명 될 겁니다. 그렇게 많죠.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자들 덕분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특히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제일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글 전용어로 가가지고 한국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요사이 기사 문장이 부정확한 그리고 불공정한 기사 문장이 너무나 많은데 그 원인을 저는 한국어의 비정상화, 한글 전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언론의 경의를 표하고 특히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안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에 이제 네. 순방 가는데 MBC 기자만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MBC가 본인에게 비판적인 인사를 많이 쓰니까 배제시킨 거 아니냐. 이게 일종의 차별이다. 차별을 통한 언론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차별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예가 좀 드물죠. 그러나 그동안에 MBC가 윤석열 정부를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공격했느냐를 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조치가 이해가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MBC를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선동방송을 봅니다. MBC가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에 저지른 해독이 너무나 커요.
문제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오보했으면은 오보라는 게 확실하면은 수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언론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보를 해놓고도 계속 그 오보를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오보를 하고 억지를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영방송을 볼 수 없죠. 저는 MBC를 좀 과거하게 이야기하면은 선동방송으로 대우를 해주는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우병 선동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따졌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지만 2003년에 북한에서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 칼 858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모으는 분위기 속에서 MBC가 김현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춰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김현희 씨가 불안을 느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런 거 등등 할 게 많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조치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되는 거와 옳은 조치냐 이런 것도 다른 문제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건 탄압이 아니잖아요. 네. 편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MBC는 지금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취재 못하게 하면 탄압 맞지. 비행기 같이 타고 가기 싫다는 건데 그 정도야 대통령도 그런 어떤 감정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선거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지금 30%대 초반에 좀 머물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상적인 분별력이 있는 나라 같으면 지금 한 60% 돼야 된다고 봅니다. 30%는 억울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다 정파적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게 바로 그 지지율이 하나의 증표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에 대한 점수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정부가 홍보에 참 미숙하죠. 요새 정치의 70, 80%는 홍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죠. 특히 청와대 무리한 이전,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 과정에서 너무 좀 치사하게 한 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보수 중도 전문청 연합 부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특히 2030 세대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반 윤석열로 돌아가지고 지금 20, 30, 40까지가 하나의 말하자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구조적 문제. 어쨌든 그 책임은 다 현 정부가 좀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대북 관계는 참 잘하거든요. 이것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0% 되더라고. 그러면 국민들의 분별력도 문제죠. 용산 이전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 좀.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우리가 언론사에서 붙인 이름인데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도해 왔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 아니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북한에 있잖아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타버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잘못한 건데, 제일 처음에 광화문 나오려고 그랬다가 광화문에 자리가 없으면 그때 포기하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언론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전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견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당선인 시절이지만 당장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박수부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청와대 이전이 앞으로도 계속 되는 문제고 특히 출퇴근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출퇴근하면은 동선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네요. 동선 노출되면은 이게 저격 위험에 있잖아요. 아니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동선 노출돼가지고 저격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골 대통령은 동선 노출돼가지고 저격을 당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대통령의 동선, 특히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의 동선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이런 안전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비판을 하더라도 핵심을 비판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로 남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참모나 뭐 정치인들, 야당은 물론 이게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이나 뭐 정부 여당의 얘기도 잘 안 듣는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주변 이야기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모 이야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원래 이분이 정보부서에도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혼자서 판단하고 하는 이런 그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이 정보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어느 대통령이라도 있는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말이죠. 또 참모들이 뭐 이래서는 안 된다 한 것을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바꾸면은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게 한쪽은 와 소신 있다, 뚝심 있다 이렇게도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로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로 책임. 그래서 자기 혼자서 밀어붙인 혼자서 밀어붙인 거라고 봐야죠. 그 청와대 이전은 현재로는 그건 실패한 거고 그러나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북 수사, 흔히 정부 쪽에서.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 보복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수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잘하는 거고 책임져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믿고 싶지 않는데 일부에서는 야당이나 다른 지적하는 곳에서는 대통령이 그 천공이라는 뭐 그런 분 얘기라든지 그런 사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듣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밝혀진 증거가 없잖아요. 또 부인과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도했던 게 사실로 확인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설로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 관련해서요.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건데 방송될 때 시점에 아마 열렸을 텐데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이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나아졌죠 이미. 그 아마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공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미일,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일 협조 관계가 잘 되고 특히 대북 정책 또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있다고 하는 게 한국을 다루는데 더 좀 버겁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저희 나라가 굉장히 밀접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 사실 의존한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고 있는데 대중무역 적자도 다시 그렇죠.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리적으로는 약간 좀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건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정학적 숙명관계입니다. 예.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절대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바로 외교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이 그런 데서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당나라 힘을 빌렸잖아요. 당나라 힘을 빌려가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이던 당 그때 또 전성기입니다. 당 고종 시절이니까 그 당을 상대로 신라가 7년 동안 나랑 전쟁을 펼쳐가지고 몰아낸 그 자주정신 그게 바로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한민족이 이런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저력 아닙니까? 난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새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건강하다고 봐요. 반일 감정과 반중 감정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KBS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진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아니 징용자 배상은 우리가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약 7만 명에게 한 6천억 원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해결했잖아요. 그때 해결할 때도 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네. 국교 정상화 때 이미 해결된 걸로 본다. 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 대법원이 너무 반대했더니. 이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대법관이 마치 독립정신하는 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독립 다 했는데 누가 대법관 보고 독립운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위반되는 결론을 내려놓고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속으로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지금 정상화하려고 해도 한국의 강한 입장이 아니에요. 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교적 용어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합의한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원래 논의를 천천히 하고 하면서 세월이 해결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 일본 기업 무슨 압류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가만 안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동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협력하다가 보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건들지 말고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를 하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는 저는 말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또 다른 또 묘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 국민 감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이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일본 정부로 더 받는다 뭐 이런 해결 방법도 사실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일본이 이걸 동의해 줄지도 모르고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당장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에 맡기는 거죠.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전자님 오바마 정부 때처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대북 정책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죠. 바이든 정부 하에서 이게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보면은 뭘 퍼줘가지고 또 김정은 만나가지고 회담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난 30몇 년 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장국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말하고 있는 핵 우산을 강화를 해가지고 한반도 근해에 말하자면 핵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거의 상시적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핵 대 핵의 균형이에요.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 계속 제기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핵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통일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지금 자유통일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화통일이라는 그 목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걸 포기했다고 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죠. 전술핵 배치라든지 해부산이라든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핵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전술핵은 얼마든지 우리의 국민적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술핵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술핵을 배치한 다음에 그 전술핵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져야 되죠. 최근에 보면은 존 볼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핵은 자기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전술핵 배치 문제는 미국에서 핵 개발처럼 한사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술핵 배치 말고도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우산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전술핵 배치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이 왜 없습니까? 이것도 미군한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은 우리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이 다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다만 실전 지휘를 연합사 사령관이 하고,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 50%를 가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을 썼잖아요. 환수는 우리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은 전환이거든요. 전환. 근데 그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죠.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게 좁은 한반도라는 이 작전 지역에서 지휘권을 이관한다는 건데, 그거 복잡하죠. 뭐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두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공유하고 있고, 중요한 정책은 두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무슨 자주 뭐 쪽하고 연결시키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북한이 미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다 빗나갔는데,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사실 전문가들이 예측이 틀렸다고 보시는 건지요? 틀렸다기보다 김정은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전망하는 것은 적중도가 비교적 낮은데, 북한이 한 다음에 말하자면 당할 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코스트를 높여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이 딱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핵실험 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먹히고 있다고 봐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미 할 만큼 다 했는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방법보다는 김정은의 표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죠. 있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 하면은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거죠. 휴전선의 대북 방송은 고정 시청자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한테 뭐 옛날식으로 뭐 그렇게 험한 말 할 필요 없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잘
알려주고 이번에 저 월드컵 저 도하에서 하면 그 중계방송 해주면 그게 아마 한국 팀이 골 넣으면은 와 하는 뭐 환호성이 예. 울렸는데 2002년에 그랬단 말입니까? 2002년 대선 때, 대선이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골 넣으니까 북한 쪽에서 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풍선 마음대로 보내게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세게 제기하고 하면은 이게 김정은을 흔드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아픈 맛을 제대로 못 보는데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 보수 정부의 그동안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었는데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하는 거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을 그 전제로 북한을 절대로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 상태로 군축회담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핵무장 국가 아닙니까? 사실상 핵무장 국가인 것하고 핵무장 국가를 인정해주는 건 다르죠. 인정해주면 대북 제재를 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핵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경제 문제 관련해서요. 예. 국민들은 사실 경제 문제가 제일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물론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많은 경제가 세계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제 경제 흐름에 의해서 70~80% 이상이 좌우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잘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를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체력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경제의 체력은 재정 아닙니까? 재정. 적자 재정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폭풍 속으로 들어간 배가 엔진이 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배가 엔진이 살아있으면은 벗어날 수 있듯이 국가 재정을 딱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견디면은 기회가 또 올 거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소위 IMF 관리 사태 때도 그때 우리가 재정이 좋았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98년부터 바로 쉽게 회복됐잖아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뿌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미가 망하는 게 경제 위기가 오면은 막 돈을 쓰고 그때는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팀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문제 넘어가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우리 뭐 기자들끼리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이게 대장동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더 폭발성이 있는 게 요새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사건입니다. 그렇죠? 쌍방울 아태협 그리고 경기도가 유착돼가지고 돈을 조성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 갔고 그 중에 거의 확인된 게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이에게 7만 달러를 줬다. 그 7만 달러를 줬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건 뭐 지금 수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요 이거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반역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패와 반역을 겸하는 이런 게이트가 양쪽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이건 누가 수사 안 합니까? 이거 수사 안 하면은 그 정부나 그 검찰은 수사 당해야죠. 쌍방울 물론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긴 한데 예. 그 자금이 북한으로 갔다고 보시는 이유는 북한에 굳이 아니 그럼 이번에 구속영장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태혁 대표가 북한에 가서 북한 측에 달러를 제공해 줬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수백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에 관련된 쌍방울 지금 회장은 지금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줄 테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는 그 딜을 시도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정보가 민주당 쪽에서 언론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사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한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해서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고려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다가 이 한동훈 법무장관 이하 딱 들어오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진전이 깊게 들어간 거니까 이게 무슨 정치 탄압입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치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야 협치,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협치 없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데 야당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저는 이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 안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을 하니까 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든지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그게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수사. 만나면은 당장 검사들이 눈치 볼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잘 봐주려는 신호냐 뭐냐.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차기 총선이 한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국힘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상하신다면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우선 보수가 분열돼 버리고 중도를 잡지 못하고 중도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이탈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더 큰 변수가 뭐냐면 최근 몇 달 사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특히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 이것도 완전히 이재명으로 향하는 수사를 뜯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태원 이 후유증이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민주당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제 있었던 그 뭡니까 명단 공개. 네. 아니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그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도망자입니까? 수배자입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 일이 나올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실수한 거 많다. 왜 실수했느냐? 우린 잘하려고 했는데 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법안을 몇십 개를 올렸는데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더라. 우리 손발 묶인 상태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지금. 중도층이 이탈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탈한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그러니까 중도층과 젊은 층들 또 이탈했는데 중도층과 젊은 층을 다시 국민의힘이 데려오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외부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오히려 사고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건 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도 이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못하니까 그에 대한 반감으로 저 사람들보다야 국민의힘이 낫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외부 요인 또는 뭐 안보적 요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 언론 제가 이런 사고를 기자 생활 50년 해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딱 공식이 있잖아요. 수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이걸 이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국가가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걸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격입니다. 국격. 예, 근데 세월호 사건을 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50명 정도 구속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반수 정도는 무죄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그거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해경이 그 사고가 났을 때 40분인가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2, 3중이 걔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40분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172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언론과 야당이 왜 전원 구조하지 않았느냐, 왜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1, 2, 3중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72명 구해놓고.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또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먼저 들어가면 무리가 생깁니다. 수사가 먼저 들어가면 자료를 숨기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감사원이든지 어떤 진상조사를 차분하게 해가지고 거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뭐 1912년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지고 한 1,500명이 죽었는데 영국에서는 한 사람도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구속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약 3,000명이 죽었잖아요. 미국 사람. 그때 CIA 너는 이런 정보 받아놓고도 왜 조치 안 취했느냐 하고 언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위원이 난립해 있으니까 그 위에 국가 정보 수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형사적으로 다루면은 특히 요새 걱정되는 게 용산경찰서장을 그냥 막 작사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이 잘못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 일선 경찰의 책임을 넘기는 거는 이거는 사실관계도 안 맞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하는 건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너무 밑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위로 안 가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를 안 하고 수사부터 하려니까 무슨 잘못한 거야 아래 사람들 쪽에서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 사람들이야 그냥 저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상조사가 먼저고 형사적 수사는 다음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진상조사라면 국정조사도 그 차원에서 뭐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는 네. 그거는 뭐 진상조사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감사원. 이제 좀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야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정조사 따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또 뭐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게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게 다 정치적인 것이지 하는 게 이미 거의 다 확인된 상태인데 그건 뭐 국민적 지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마녀사냥식으로 속죄양식으로 하면은 그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그 영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조사를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수사할 것을 실제 이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수사든 조사든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